오늘도 썰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기에 누구나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일종의 편가르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말이죠. 저 역시 어린 시절에 무리가 나뉘고 친구가 나뉘고 어떤 순간에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도 생기는 걸 본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게 지속된다는 거였어요. 이를테면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따돌림과 같은 문제요. 늘 자신의 편을 만들어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문제인 걸까? 어떤 마음의 병이 있기에 저런 짓을 되풀이하면서 자신의 결핍된 부분을 채우는 걸까 하고 생각도 많이 했죠. 그런데 그게 가족 중에 한 명이라는 건 생각보다 많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또 다른 가족을 소외시킨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근데 그런 일을 실제로 보게 되었죠. 저의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자식이 셋 있었고 저희 남편은 막내 아들이었어요. 결혼하기 전, 그러니까 연애 당시만 해도 저는 시아버지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남자친구에게 전해 들었던 이야기만 놓고 보면 세상 포악하고 고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막상 결혼 후에 제가 판단한 시아버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본 시아버지는 너무 외로웠고 슬퍼 보였네요. 큰 딸부터 둘째인 딸, 그리고 막내인 저희 남편까지도 시아버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시어머니는 대놓고 욕을 하면서 시아버지를 구박했죠. 당연히 처음에는 어떤 사정이 있나 보다라고 섣불리 판단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몇 번은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릴 때 아버님이 당신한테 손찌검을 했었어? 뭐 구박을 했다든가. 아니? 그럼 바람을 피우셨거나 도박이나 술 문제는? 아버진 술 안 좋아하셔. 그리고 바람도 피운 적이 없고. 우리 집 유전자는 그렇진 않다니까. 설마 날 의심하는 건 아니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왜 아버님이랑 사이가 안 좋은지 그게 궁금해서. 어, 그야 일만 하시고 우리랑 있는 시간도 없어서 안 친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엄마가 아버지를 질색하시고 굳이 우리가 엄마랑 척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 뭐? 정말 그게 전부야? 우리 엄마 불쌍한 사람이야. 아버지가 도박, 술, 여자 이런 문제는 없었지만 말수가 적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혼자 외로워하셨어. 고작... 아니다. 그래, 알았어.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보통은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잖아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내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면 절대로 가족에게 저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늘 시아버지 험담을 하시는 시어머니는 딱히 그런 이유가 없었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봐도 그저 험담을 하기 위해서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이유를 만들더군요. 퇴직하고 나서 집에 있는 꼬라지도 보기가 싫어. 내 팔자가 얼마나 보였으면 다 늙어서 저놈 뒤치락거리나 하고 있겠어? 이제는 아예 집에서 삼시세끼 다 챙겨 드실라나 보다. 내가 먼저 죽어야 저 꼴을 안 보지. 그래도 아버님 혼자 식사 다 차려 드시잖아요. 그러면 손이 안 가니?
애초에 저렇게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야. 집에 사람이 있는 거랑 없는 건 엄연히 다르다. 정말 징글징글하다 나는. 그럼 제가 챙겨드릴까요? 아유 됐다. 행여나 손 하나 까딱하지 말거라. 집에 있는 게 편해지기 시작하면 저 양반 어디 나가서 일할 생각도 안 할 거야. 내가 그 꼴을 왜 봐? 절대로 못 보지. 돈 버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주제. 어디 취해서 쉬려고. 당시 시아버지는 공무원이셨는데 정년퇴직을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죠.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그 잠깐의 휴식조차 싫어하셨네요. 저는 그것 역시도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했어요. 소홀했던 부분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럴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희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건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혼 6년 차부터 확신하기 시작했죠. 이 집안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것 같았어요. 자신의 남편을 적으로 돌려서 자식들에게 관심을 받고 편을 들어주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걸 확신할 수 있었던 건 마을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비슷한 짓을 하는 걸 봤기 때문이었죠. 저희 어머님은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한 식당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 세우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가씨, 시어머니는 오늘 왜 안 보여? 아,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안 좋기는 나 마주칠까봐 시장에 못 오는 모양이지? 네? 내가 아가씨한테 할 소린 아닌 거 알지만 집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전해.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도 한 동네에서 10년 이상을 보고 살았는데 사람을 그렇게 따돌리는 법이 어딨어? 아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아가씨도 조심해. 아주 미친 여편네야 그거. 사람들 모아놓고 이상한 소문이나 내고 내가 한 짓도 아닌데 나한테 몰더니만 이제 날 따돌리기까지 하고 개모임에서 나만 빠지게 만들고 내가 요즘 분해서 잠도 잘 안 와.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알게 되었어요. 사람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시어머니는 늘 많은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곤 했는데 주기적으로 그 모임에서 누군가 빠지고 다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빠지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어김없이 그 모임에서 빠진 사람들은 저에게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다들 똑같이 말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모임에서 시어머니가 그 사람을 욕하는 걸 들어보면 세상에 그런 끔찍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따돌림을 피하려고 그런 시어머니의 편을 더 들어주고 있었고요. 그런 일이 반복되었고 결국에 시어머니의 주변에 남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을 때 남은 사람은 시어머니를 꼭 닮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였죠. 그래서 두 분은 만나면 동네 사람부터 시작해서 경비원, 자식, 손자, 남편, 연예인 욕까지 하곤 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의 사람들은 악인 그 자체였고요. 내가 양손에 무겁게 짐을 들고 있는데도 청소만 하더라니까. 뭐? 당장 와서 현관문을 열어줘야지. 그러라고 돈 받는 거 아니야? 아유, 그러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거지. 다른 곳은 인사도 친절하고 젊고 그렇던데. 솔직히 도둑이라도 잡겠어? 다 늙어가지고. 우리 아파트였으면 당장에 잘났어.
나도 경비가 담배 피우는 거 보고 바로 민원 넣었잖아. 애들도 뛰어다니는 곳인데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여. 진짜 어이가 없어서. 흡연구역에서? 뭐 아마도. 그래도 일하면서 왜 담배를 펴? 쉬는 시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모범을 보이고 사람들 하나하나 신경 써야지.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매번 핑계만 줄줄줄. 우리 남편도 경비 들어간다고 하는데 뻔하지. 아주 똑같이 할 거다. 아유, 경비원 지원하신데 무슨 가게 한다고 하지 않았나? 가게는 무슨 퇴직금이 자기 거야? 누구 마음대로 거기 손을 대? 그래도 몇십 년을 돈 벌고 살았는데 퇴직한 지 한 달 만에 직장을 또 구해? 너희 남편 정말 부지런한 건 부럽다. 부럽긴 나는 속이 썩어 들어가는데 저건 평생 인간 안 돼.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자기 고집만 피우고 거기다가 구질구질 돈 아끼는 거 보면 이 속이 터진다니까. 늘 누군가를 뒤에서 험담하는 걸 좋아하는 시어머니의 친구분 역시도 시아버지에게는 몇 마디 칭찬은 할 정도였지만 그게 달라지는 건 없었죠. 결국 이야기의 끝은 본인들 빼고는 다 미쳤거나 혹은 미쳐가거나 둘 중 하나였거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점점 지쳐갔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듣기 좋은 소리도 계속 들으면 괴로운다. 매번 누군가를 욕하거나 짜증을 내는 내용을 듣는 건 고역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발심이 생겼고 먼저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이제 돈 벌어보고 사회생활 해보니까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아? 그야,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는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어. 어떻게 매일 일을 하면서 집에서도 집안일까지 도왔던 거지? 그런 생각? 그치? 그런데 왜 아버님 이야기만 나오면 반색을 하는 거야? 그건 아무래도 어린 시절의 추억이 없어서 그런가? 휴가 때는 여행도 가고 그랬다면서. 시골에 작은 집이 있거든. 거기로 종종 가곤 했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제는 완전 폐가이긴 하지만 거기서 수박도 먹고. 추억 없다면서. 그래도 엄마가 저렇게 질색을 하시는데. 아유, 당신이 애야? 이제 어른이 됐으면 중립도 지키고 중재도 할 줄 알아야지. 지금 아버님 하시는 것 좀 봐. 제대로 쉬지도 못했는데 퇴직하자마자 경비일까지 하고 계셔. 아버지가 일을 좋아하시는 건가? 아이고,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내가 당신 퇴직하면 바로 일하라고 하면 좋겠어? 우리 집에 솔직히 누가 힘이 있어? 며느리인다? 그게 불가능하니까 당신이라도 이해하라는 거야. 솔직히 우리 아빠가 생각나서 나 좀 그래. 애초에 남편은 자신의 의견이나 의지도 들어있지 않았지만 그냥 어린 시절부터 쭉 그렇게 배웠기에 해왔던 거였습니다. 오랜 시간 엄마는 불쌍하고 가여운 사람이고 아버지는 피도 눈물도 없는 몰인정한 사람이라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거였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왜 아버지를 기피하는 건지 모르고 있었네요. 그래서 저는 아주 조금씩 그 인식을 바꾸려고 남편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그 중에 입장을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남편이 시아버님을 두둔하는 일이 있었죠. 엄마, 좀 적당히 해. 아버지 일도 하고 계신데 집안일은 엄마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애초에 가정주부가 왜 가정주부인데?
엄마 스스로도 그게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걸 왜 아버지한테 다 떠넘겨?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니, 아들? 매번 지겨워서 그래. 아니, 적당히 몰라? 엄마도 물론 힘들었겠지. 근데 그게 왜 아버지를 욕할 이유야? 가정주부가 된 게 아버지 때문이야? 앞뒤가 맞아야 나도 이야기를 나누지. 보면 그게 이유도 없으면서 대체 왜 그래? 왜? 왜 이유가 없어? 내가 이날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자식 셋 낳은 거? 솔직히 말하자 엄마. 밖에서 하루도 안 쉬고 일하는 사람이 더 힘들지 않겠어? 애초에 엄마가 우리들 키우면서 그다지 힘든 것도 없었잖아. 어릴 때 누나들까지 다 합해도 20년이 채 되지 않을 테고 아빠는 그보다 배는 일을 더 많이 했잖아. 그날 우리 집은 거의 추상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럽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그 타격으로 저희 남편은 며칠간 시어머니에게 잘못을 빌어야 했죠. 아예 밥도 먹지 않겠다, 죽어버리겠다는 말로 협박까지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인가? 아니면 다음날, 정확하지 않은데 시아버지가 저희 남편에게 퇴근길에 귤 한 봉지를 안겨주셨죠. 그걸 받은 남편의 표정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마 제가 엄청난 설득을 한 것보다 그게 더욱 효과가 있었던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싫다고 했지만 남편은 그 뒤로도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인지 그 화살은 엉뚱하게 아내인 저에게 날아왔습니다.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봤자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너도 애 낳아봐라.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날 배신하고 지 애미 편을 들 수가 있니? 그러게요. 난 이 일을 평생 내 죽을 때까지 기억할 거다. 감히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아? 그 인간이 얼마나 날 못살게 그러는데. 근데 어머님, 혹시 아버님이 큰 사고를 치신 게 있나요? 그냥 지긋지긋한 거야. 꼭 큰 사고를 쳐야 놈을 싫어하니? 난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어. 공무원 좋다고 결혼을 했더니 큰 돈을 벌기에 아니면 남들처럼 해외여행을 보내줘? 휴지까지 아끼면서 저렇게 구질구질한 남편 보고 있으면 속에서 풀이 난다 내가. 그렇죠. 아버님이 좀 아끼시긴 하는데 그래도 가족들한테까지 그러라고 하진 않으셔서. 그걸 보는 건 스트레스 안 받는 줄 아니? 아주 치만 잘났지 치만. 그리고 너 내가 요즘 느끼는 건데 은근히 너 그 사람 편을 든다? 어휴 제가요? 아니 편이 아니고요. 너 줄 똑바로 서. 이런 식으로 네가 나오니까 네 남편도 나한테 지랄을 하는 거야. 알어? 집안에는 여자가 중심에 잘 서야 되는 거다. 네, 어머님. 제가 이따금 작게 반발하곤 했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거든요. 더구나 그건 시누이들이 방문하는 날에 정점을 찍었죠. 따돌림이라는 거 생각보다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식탁에 앉으면 모두가 일어나서 나가고 제게 식사를 차리게 하고는 외식을 하고 오는 등 정말 유치하기 그지없었지만 상처받는 일만 골라서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시아버지처럼 그냥 순응하고 당하고 있진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주 강한 반발심이 들어 시아버지에게 더 잘했죠. 아버님,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오늘은 시아버님 좋아하는 복숭아를 사왔는데
금방 식사 차려드릴 테니까 끝나고 복숭아도 드세요. 응? 그래. 고맙구나, 아가. 에이, 고맙긴요. 저도 복숭아 엄청 좋아해요. 얼른 씻으시고 식사부터 하세요. 그래? 그러마. 그때 시어머니의 얼굴색은 무지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타랗게 질렸다가 붉어졌다가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살뜰하게 챙겼고, 시어머니가 먹지 않는 복숭아만 일부러 사오는 짓도 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저를 노르려고 식사도 거르고 또 시위를 하셨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아픈 걸 몰랐다. 다이어트를 하는 줄 알았다고 남편에게 둘러대기까지 했네요. 시아버님은 제 행동에 어색해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제게 고마웠는지 늘 퇴근길에 뭔가를 사서 오곤 하셨고요. 사실 그것도 예전이라면 그냥 닫고 고맙습니다 하고 방에 들어갔겠지만 저는 일부러 남편을 불러서 시아버지와 함께 먹곤 했습니다. 그렇게 느리지만 아주 천천히 시아버지와 친하게 지내게 된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아버님은 그냥 욕을 듣기만 하세요? 허허허, 그게 궁금하니? 네, 잘못한 것도 딱히 없다고 하셨잖아요. 왜 잘못이 없어? 분명 뭔가를 잘못했겠지. 내가 안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니 방법이 없었던 걸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푼다면 그 정도 욕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 그래도 점점 심해지고 자식들도 그건 좀 그렇지만 난 솔직히 모르겠다. 이제 와서 내가 늙고 자식들에게 함께 있어도 하는 것도 뻔뻔하게 보일까 봐. 내가 오랜 시간 곁을 지키지 못해놓고 서운할 게 없지. 하지만 돈을 벌어서 자식들 키우려고 하셨잖아요. 무슨 잘못이 있다고요? 언젠가 걔들도 이해해 줄 거야. 그리고 세아가 너도 시어머니를 너무 못됐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 속 깊은 사람이야. 말은 저렇게 해도 분명 내가 없으면 많이 슬퍼할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 사람을 많이 좋아한다. 내 아버님. 그 뒤로 저 역시도 시어머니에 대한 반발심을 접었고 원만하게 두루두루 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군가를 욕하면 약간의 공감을 해주고 또 누군가가 싫다고 하면 그래 하고 넘기기도 했고 몰래 시아버님도 챙기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기어코 문제가 생기고 말았네요. 저는 결혼한 이후로 두 분이 싸우는 걸 처음 보게 되었어요. 바로 퇴직금이 화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친구라는 분에게 2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어머니는 돈을 더 투자하겠다고 우기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 정말 제정신 아니야. 그거 우리 노후자금이야. 연금 나오는 게 있지만 그게 우리한텐 미래라고. 지금이야 애들이 같이 있어주니까 괜찮겠지만 당신이나 나나 나이가 몇이야. 아프기라도 하면 어쩔 거냐고. 손에 목돈은 쥐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냥 솔직하게 말해. 나한테 쓰는 게 아까웠다고. 다른 여자들은 좋은 옷, 비싼 가방 손에 들고 다니면서 여행도 다니고 잘난 남편 덕을 받고 사는데 난 그걸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번 투자만 성공하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미 돈 돌려받지도 못했고 들어보니 그거 사기야.
이 사기라고. 걔가 나한테 왜 사기를 쳐? 당신인 줄 알아? 걔가 소시적부터 잘 나갔고 내 말이면 껌뻑 중내신형까지 한 사람이야. 그런데 사기? 그거 질투고 울처증이야. 시끄럽고 당장 돈 내놔. 나도 당신 퇴직금에 권리 있어. 이건 누가 봐도 사기였습니다. 외국에서 금거래를 해서 한국으로 싸게 들여온다는 사명 자체부터가 그랬죠. 그런 종류의 사기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꼼짝 못하는 시누이들조차도 그걸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대체 무슨 수를 쓴 건지 어느 순간부터는 시누이들까지 시아버지에게 엄마에게 돈을 돌려달라면서 난리를 치더군요. 아마 짐작하기로는 그 돈의 일부를 주겠다고 회유한 게 통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내외와 시아버지는 계속 반대를 했고 이 문제는 점점 커져서 이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되었네요. 정말이지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이혼은 퇴직금을 쓰는 문제와는 결 자체가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생각만 하는 시누이들은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이혼을 부추기기 시작했고 일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결국에는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우린 그 중간에서 중재를 하다가 결국에는 시어머니에게 절연 통보까지 받게 되었고요. 시아버지한테 꼬리치면 뭐라도 떨어질 것 같디? 어머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가식 떨지 마라. 그리고 그 인간 돈 없어, 개털이야. 넌 줄을 서도 한참 잘못 썼다 이 말이야.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 나도 그런 거 필요 없어. 계집년 말에 휘둘리는 그런 애 나도 싫다. 너 그거 아니? 아들 낳은 여자는 길바닥에서 죽고 딸 낳은 여자는 비행기 안에서 죽는다는 거. 난 계집년 말에 휘둘리는 아들 말고도 딸이 둘씩이나 더 있다 이 말이다.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버럭 소리를 쳤죠. 엄마, 적당히 하라고. 똑같네. 이제 보니 지혜미랑 똑같아. 어쨌든 너네 아빠는 길바닥에서 죽겠네. 꼴 좋다. 남편은 그때 굉장히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진 않았습니다. 자신도 돌이켜보니 어머니 눈밖에 나는 게 두려워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다고 반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따로 나와서 시아버님을 모시게 되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놀라운 건 시어머니가 투자를 했던 돈이 정말로 들어왔다는 거였습니다. 건너 소식을 들었는데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진짜 제대로 된 투자처였던 건가? 나도 알아봤는데 그런 투자는 없다고 하던데. 없지. 선물거래만 해도 위험성이 얼마나 큰데. 금거래? 그것도 개인이? 어쨌든 전화 드렸는데 내 말은 아예 듣지도 않으시더라. 누나들도 마찬가지고. 그거 생각보다 규모가 있는 사기 같아. 일단 초반에 액수는 배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는 더 큰 투자를 권하고 그 다음에 잠적하는 형식이 얼마나 많은지 알잖아. 제발 아니길 바래야지. 일단 우리 얘긴 듣지도 않으시니. 저러다가 정말 패가 망신할 거야. 이제 누나들도 투자한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진짜 무섭다. 돈이 들어오는 걸 봤으니 막을 수가 없지. 나도 이렇게 멀리서 보지 않았다면 같이 투자할 생각만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시아버님은 그때까지도 늘 시어머니 걱정만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혼을 하면서 재산의 대부분을 줬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저희와 같이 살면서도 늘 일을 했고 이전에 시어머니를 도왔던 것처럼 제 일도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급작스럽게 그런 시아버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연달아 말기 암 선고를 받게 되셨어요. 저희 내외가 당시 50대였으니 시아버님이 90에 가까워졌을 때 그런 일이 생긴 거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번갈아가면서 병실을 지켰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수술과 항암을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한 의료진에게 결국 권유를 받은 건 퇴원이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집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길 바라셨어요. 호스피스 병원은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는 특수병원인데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겠다고 하셨네요. 그리고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딸과 아내를 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이에 우린 당연히 연락을 취했어요. 하지만 며칠은 전화가 되질 않았고 전화를 받았을 때는 단칼에 거절당했네요. 언제쯤 모일 수 있다고 하니? 그게 급한 일 때문에 지금 멀리 내려가 계신다고 하네요. 금방 오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몸이 안 좋으시대요. 너무 무리하면 안 될 텐데. 하던 일 마저 하고 오라고 해도 된다. 알았니? 그렇게 전달할게요. 걱정 마세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연락이 닿은 그날 해외여행을 가야 하는 일정 때문에 절대로 못 온다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비행기가 싸게 나온다는 특가로 유럽에 가기로 했다고 했죠. 시내들도 시어머니와 함께 떠난다고 여행이 끝난 3주 뒤에나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뒤에 한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말해줘. 우리 둘 다 상속 포기할 거니까. 암 치료했으면 너희도 그렇고 아버지도 돈 한 푼 없고 빚만 있을 거 아니야? 아, 근데 사망보험은 나눠야 되는 거 알지? 우리 그걸로 투자할 곳이 있거든. 네?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어떻게 자기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현실적인 거지. 그럼 뭐 울리기라도 할까?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한테 뭘 해줬어? 돈도 엄마한테 받은 거야, 우린. 그걸 본 사람이 아버님이잖아요. 어쩌면 그렇게들 매정하세요. 아, 짜증나. 여행 가는 날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정말 몸이 떨릴 정도로 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제 일도 아닌데 너무 마음이 아팠죠. 시아버지는 병상에 누워서 늘 자신의 딸들과 아내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들은 자신들의 돈, 그리고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도 모르는 미움만 가지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그걸 필사적으로 숨겼어요. 사고가 났다, 무슨 일이 터졌다면서 하루 이틀을 미뤘고 결국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네요. 시아버님의 임종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자리했습니다. 우린 정말 많이 울었고 아버님은 호흡기까지 떼어서 저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거짓말 해줘서 고맙다.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 손주들 다 알지만 모르는 척 그랬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종이에 따로 적어뒀어. 아빠,
아버지. 그 소리 좋구나. 참 좋아, 내 아들. 미안해요. 미워해서 죄송해요, 아빠. 괜찮다. 너희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말거라. 장례를 치를 때서야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나타났더군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고 조의금이 들어온 걸 다 가지고 가려고 했던 거였어요. 이에 남편이 굉장히 화를 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그냥 그렇게라도 얼굴 보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요. 저 역시 속이 끓었지만 시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네요. 하지만 문제는 그 후에 있었어요. 보험금으로 어느 정도 빚을 정리하긴 했지만 병간호를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남편이 혼자 외벌이를 해야 했거든요. 더구나 당시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이었기에 부담은 더 크게 다가왔죠. 사람이라는 게 참 어떨 때는 혐오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슬픔도 잠시, 당장의 현실이 버거워서 생각하지 않는 날이 길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저도 남편도 너무 힘들어서 배달 아르바이트라도 할까 고민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시아버님이 생각이 났고 남겨주신 편지를 그때서야 읽게 되었어요. 그 쪽지 안에는 고맙다는 말들과 행복했던 추억이 적혀 있더군요. 남편과 저는 울고 웃으면서 한 장씩 읽어갔죠. 그런데 마지막 장의 글은 그림이었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고 집 모양에서 X 표시가 된 곳이 있더군요. 이게 뭐야? OX인가? 그러게. 이거 그거다. 응? 알아? 알아볼 것 같아? 아빠가 우리 어릴 때 해줬던 보물찾기. 그리고 여기는 시골집이잖아. 팔리지 않는다는 거기? 폐가 말이야? 우리 거기 가보자. 며칠 뒤 시골로 가는 길 우리 가족은 총출동을 했습니다. 딱히 보물찾기 때문은 아니었고 어차피 한 번은 해야 할 집 정리였기에 어떻게든 잘해서 팔아보자는 심정이었죠. 시누이들도 싫다고 남편에게 떠넘긴 그곳은 아주 한적한 숲속에 있었어요. 남편은 거기 정리해서 파는 것 자체를 꺼려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의 돈이 필요했기에 어쩔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4시간 가까이 달려서 그곳에 도착했고 저희는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편지를 들고 여기저기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그걸 보고 그냥 웃고 넘겼지만 남편이 얼마나 진지한지 결국 거들게 되었죠.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보물찾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부엌의 아궁이 근처를 파던 막내가 소리를 꽥 질렀어요. 엄마, 돈이야, 돈. 정말로 거기에는 돈이 잔뜩 있었습니다. 김장 봉투에 겹겹이 쌓여있는 거액의 돈을 파내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곳에서 편지를 또 발견했습니다. 잘 찾았다는 칭찬과 함께 연금과 퇴직 후에 벌었던 돈 모두를 너희가 쓰길 바란다는 이야기가 짧게 적혀 있었죠. 기뻐하는 아이들과 안도하는 저 사이에 남편은 쓰러졌어요. 가시는 길까지 이렇게 돈만 벌다. 아빠 바보야? 왜? 그걸 보니 저도 눈물이 주르륵 흘렀네요. 뒤이어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 모두는 서로의 어깨를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희는 오랜 고심 끝에 이 돈으로 이곳에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아이들도 동의했고 남편이 가장 좋아했어요. 펜션을 지어서 손님이 오면 고맙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 살면 된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해서라도 생전에 이곳을 가장 좋아했던 시아버님의 추억을 지키고 싶었고요. 비록 아이들과 떨어지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막내가 대학 기숙사로 들어가겠다고 해서 저희 역시 어렵지 않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결정이 되고 저희의 생활은 차츰 안정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역시나 우려했던 문제가 터졌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모두가 사기를 당하게 된 겁니다. 이자라고 받은 돈까지 더해서 최대한 끌어 투자를 했던 건 결국 모두 날리게 된 거였어요. 거기에는 아마도 시아버님의 조의금까지 더해졌을 겁니다. 뒤늦게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에 남편은 가족들을 외면했어요. 엄마라도 너희가 모셔. 우리 집 난리 났어. 나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내 엄마, 우리 엄마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모시래. 야, 우린 가족이잖아. 아빠도 가족이지. 근데 누난 어떻게 했어? 엄마는 돈 버는 기계쯤으로 생각하고 아팠을 때도 고장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누나들이 받은 만큼 엄마한테 해. 나랑은 오래전에 절연했으니까. 알았어? 아빠가 우리한테 뭘 해줬어? 못 해준 건 뭔데? 때리기를 했어, 구박을 했어. 누나도 정신 똑바로 차려. 아빠 살아계셨으면 누난 아빠를 제일 먼저 찾았을 거야. 이제까지 그래왔으니까. 그러니까 누난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그렇게 시누이 중 한 명은 파산을, 또 한 명은 이혼을 했고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막상 그렇게 되니 그들은 매일 싸우고 저희 집에 번갈아 전화를 해서 서로를 욕하곤 했죠. 물론 저희 가족은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고요. 형제 중에 가장 가난했던 저희 집은 1년 만에 펜션을 지어서 4년이 넘는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막내의 권유로 강아지 전용 펜션을 만들었더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거든요. 덕분에 이전보다 훨씬 여유롭게 저희의 노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잘 커서 저나 남편 누구 하나 소홀하지 않게 효도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제 이야기를 듣는 어떤 분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혹시 누군가가 너무 밉고 싫은 마음을 계속 품고 있진 않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장 비워내세요. 행복으로 채워도 좁은 마음속에 미움을 채우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좋은 것만 가득가득 채우자고요. 시간 내어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